패스워드는 안전한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한 걸 많이 선택하죠.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내가 접속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사이트마다 같은 거 쓰세요? 다 다른 거 쓰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 노출되면 또 다른 사이트 패스워드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사이트마다 다 다른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워드, 내 패스워드 관리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패스워드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패스워드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안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가 패스워드는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 뭐 보통 8자, 요즘 좀 더 길게 만들어야 된다고 뭐 좀 더 길게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짧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패스 프레이즈, 패스 문장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문장은 내가 좋아하는 뭔가 시의 어떤 구절 또는 뭐 가사의 어떤 일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명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쓰면 훨씬 더 길이가 기니까 사전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왜 이걸 안 쓸까요? 그치, 귀찮아요. 입력할 때 그 타이핑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게 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안 쓰는 거고, 아바디는 이제 패스워드를 전달할 때 20비트 정도의 랜덤한 알파를 선택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값에 해시하고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뭘 알아야 돼? 알파는 서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비트를 랜덤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조사하는 건데, 랜덤하게 조사하니까 점수 조사하는 거지, 서버는. 근데 서버가 이 값을 조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패스워드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서버가 패스워드 해싱해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달될 때 이거를 누가 가로채더라도 여기를 사전 공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워드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긴 한데, 어쨌든 아바디가 제안한 거는 서버는 좀 더 뭔가 2에 20승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데, 다른 애들은 사전 공격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건 싱글 사인온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패스워드 쳐서 입력을 하면은 다른 거에는 또 패스워드 안 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학교도 이제 싱글 사인온이 돼 있어서 내가 뭐 학교에 어디에 접속했든지 메일에 접속했든지 그 브라우저에서 다른 뭐 학교 사이트 가면은 패스워드 요구하지 않고 바로 가죠.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인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번 패스워드 인증하고 나서는 다시 사용자가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고 더 안전한 방법으로 그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싱글 사인온이고, 그 다음 여러분도 아마 많이 쓸 텐데 이제 패스워드 관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관리자. 그래서 최근 브라우저들이 다 이걸 갖추고 있죠. 근데 얘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이제 브라우저가 내 패스워드를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패스워드 안 치고 내가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패스워드 이제 안 치다 보니까 한참 지나면은 내 패스워드를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실제 쳐야 될 때 뭐였지? 옛날에는 매일 아침에 로그인할 때 내가 패스워드 쳤으니까 패스워드가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이 잘 되는데, 얘를 쓰다 보면은 한참 지났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모르겠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초기화하고 막 그거 하죠. 그때 짜증 엄청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도라는 거 있습니다. 이 피도는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서버에 이제 그 공개키를 저장해 놓고 나는 개인키만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패스워드 이용하는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개키를 그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꼭 정보보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꼭 정보보호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취약 요소 원리입니다. Weakest Link Principle. 이게 뭐냐면은 시스템의 안전성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한 부분만 안전하게 만들어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엄청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창문 하나 열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생각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패스워드 입력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안전해야 패스워드가 안전한 거지, 얘를 TLS 했다고, 얘를 패스워드 해싱했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건 아니죠. 클라이언트들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키보드 해킹 같은 걸 한다든지 여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타이핑하는지를 다 갖고 오면 금방 또 패스워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똑같은 안전성을 갖춰야 되겠고, 만약 얘가 안전성이 제일 떨어진다, 그럼 전체 패스워드의 안전성은 여기, 그러니까 공격자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가장 취약한 데를 공격하겠죠. 가장 힘든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취약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취약 요소 원리가 되겠고요. 실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제 사람, 소셜 엔지니어링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돈 줘서 이렇게 뭔가 정보 빼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어디서 우리가 많이 쓰냐 하면은 웹서버 같은 데 접속할 때도 많이 쓰지만, 장기간 키를 이제 보호할 때도 패스워드를 많이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만들고 그 대칭키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암호화된 정보를 풀라 그러면 나는 뭘 입력해야 돼?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그 키를 만들어서 그 키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키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USB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은 언제든지 누가 침입해가지고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침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스템인데 여기에 키가 그냥 암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K를 패스워드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공격자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바로 못 오겠죠. 근데 얘를 가져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사전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왜? 뭐만 추측하면 되는 거야. 요 키를 암호할 때 썼던 패스워드만 추측하면 되겠죠. 패스워드를 추측해가지고 얘가 파이 1부터 쭉 해서 해보는 거야. 얘로 해서 키를 만들어가지고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패스워드를 안전한 걸 사용하지 않으면 또 깨지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컬로만 쓰더라도 안전한 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침입해서. 그래서 예전에 공개키 공동인증서를 썼을 때에도 인증서를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인증서를 가져갔다 하는데, 인증서는 가져가도 돼. 왜냐하면 그거는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간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키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었어?
사전 공격해서 푼 거예요. 그 사용자가 이렇게 안전한 패스워드 안 써서 깨진 거예요. 안전한 패스워드 쓰면은 얘를 사전 공격하더라도 찾아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렇게 장기간 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AS라는 알고리즘이 입력으로 뭐 복호화만 보이는데 여기는 암호문하고 키를 넣어서 풀겠죠. 그래서 얘가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 게 메시지와 암호문과 키예요. 거꾸로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키와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화이트박스는 이 키를 이 안에다가 내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이 안에 내장한다는 거는 이 함수는 어떤 키만 쓰이는 함수예요. 이 키만 써서 암호하는 함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키로만 암호할 수 있는 함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exe 파일을 만들어서 놓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키나 그 알고리즘을 내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난독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난독화 기술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를 난독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저걸 가져가 봤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키를 소프트웨어에 내장하는 걸 많이 해요. 키를. 근데 키를 소프트웨어에 내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카톡이 키를 내장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내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장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다운받아서 설치하는데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과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는 파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 인증서나 이런 거면 그 인증서를 어디 곳에 놓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화이트박스 기술을 써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내장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행 파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실행 파일이 다르게 되겠죠. 키 자체가 파일 그 실행 그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키를 못 가져가게끔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에 와서 그 카톡 실행 파일 가져가더라도 못 가져가게끔 난독화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난독화가 되더라도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기술은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도움. 근데 이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대표적으로 우리 실제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 유심에 이제 키를 넣어놓는 게 이제 그 하드웨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유심이라는 데 넣어놓는 거고 또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좀 어렸지도 아니고 한 5, 6년 전에 여러분 집에 있는 IPTV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스마트 카드가 들어가요. 스마트 카드. 그리고 이 스마트 카드에 키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 IPTV, 뭐 올레드가 됐든 U 플러스가 됐든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수 하드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수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팩터 인증을 하게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게 활성화되려면 뭔가 핀 번호 같은 걸 넣어줘야지 활성화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안 하게끔 꺼놓을 수도 있는데 투팩터 인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기기 내에서 암호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키가 여기에 유심에 저장되어 있는데 유심에서 핸드폰 메모리로 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데이터를 유심으로 보내고 유심에 있는 그 회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키는 어디 메모리로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어디서만 키가 머물러요? 유심 안에서만. 그 하드웨어, 보안 하드웨어 내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뭔가 유심에 있는 키를 알아내려고 한다. 그럼 유심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심을 확보하고 나서 그 유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 키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들은 추가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temper detection, temper resistance, temper proof라는 기능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면은 가져가서 그거를 불법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폭파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데이터가. 그게 이제 temper proof, temper resistance, temper detection.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게 이런 temper detection, temper resistance, temper proof가 있는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뭐가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키만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산 회로가 있어서 암호 자체는 그냥 일반 메모리로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칩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키는 어디서만 머물러 있어요? 칩 안에만 이제 밖으로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걔를 그런데 누군가가 하려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여서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피도는 공개키를 이제 서버에 보관하는 건데 그게 조금 맞아서 얘는 공개키와 개인키상을 모두 내 컴퓨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보관을 해요. 서버에 보관을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기간 키들을 어떻게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보호하는지를 좀 설명드렸고 다시 이제 패스워드로 돌아와서 여전히 패스워드로 뭔가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 사전 공격에 취약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 같은 걸 쓴다면은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패스워드로부터 키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패스워드로부터 만든 키는 따라서 당연히 로컬에서만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패스워드에서 만든 키는 로컬에서 써야지 패스워드부터 만든 요 키가 있어요. 근데 이 키로 요 어떤 메시지를 패스워드로 암호화했다. 그러면 이거를 복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뭘 하면 돼? 패스워드는 추측 공격을 하면은 이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통신으로 우리가 교환할 때 암호할 때는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를 쓰면 안 돼. 일반적인 랜덤한 키를 써야 돼요. 그래야 추측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를 실제 메시지를 암호하는 환경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WPA2 같은 거죠. 이 무선랜 보안에서는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를 이용해서 무선랜 구간을 암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절대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는 로컬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로컬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장기간 키를 암호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용자들은 패스워드는 기억하고 입력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그 패스워드 만든 키를 로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두 사용자 간의 패스워드 기반 키로 인증을 하고 메시지 암호화해서 통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 기반했는데 요 m을 암호화했는데 이 m이 메시지가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여분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여분 정보가 없으면 내가 패스워드 추측해서 어떤 값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랜덤한 값을 패스워드 기반 키로 암호화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랜덤한 값을 암호하면은 그냥 문제가 다 사라지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KP는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예요. 그리고 이 K는 랜덤하게 생성된 키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B와 A는 P를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패스워드 서로. 그래서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서 랜덤한 대칭 키를 암호해가지고 주고, 그러면 얘는 패스워드 아니까 패스워드로 풀어서 K를 얻은 다음에 이 MB를 암호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하는 건데 얘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 추측 공격하는 사람이 패스워드 추측을 하게 되면 추측해서 이걸 풀어보겠죠. 그럼 뭔가 나올 거예요.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어요? 얘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근데 풀어봤더니 MB가 나왔어. 그러면 그 추측한 P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랜덤한 걸 암호화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랜덤한 걸 암호화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기반 키를 그 로컬이 아니라 원격인 사용자하고 쓰고 싶으면은 나는 뭐만 암호해야 돼? 랜덤한 값을 암호해야 되는 거야. 여분 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교환해야 되는데 그 랜덤한 값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여전히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한 값만 암호화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랜덤한 값을 잘 쓰면은 패스워드 기반 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EK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한 거예요. DPL만은. 그러니까 GA와 GB를 뭘로 암호해? 원래는 중간장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명해서 교환하고 이러는데 패스워드로 암호한 거예요. 그럼 GA와 GB는 랜덤한 값이죠. A를 랜덤하게 선택했을 테니까 G의 A승도 랜덤한 값이에요. 내가 패스워드 추측해서 받아봤자 맞게 풀렸는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랜덤한 값만 암호하고 있고 그 랜덤한 값으로 암호해서 뭔가 GA, GB를 얻다 그래도 저걸로부터는 뭘 못 만들어? 얘를 못 만들죠. GAB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은 패스워드 기반 키를 원격 있는 사용자 간에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랜덤한 값을 암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는 이제 DPL만 했는데 RSA를 써보자. 그럼 RSA에서 공개 키를 암호하고 공개 키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봤자 얘는 못 풀죠. 얘를 알아봤자 얘는 못 풀어요. 왜? 마이너스 K를 못 만들죠. NA부터 ND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N과 E를 암호화했어요. 근데 풀었어. 그럼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근데 RSA에서 N은 어떤 값이에요? 매우 큰 값이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안 돼야 돼? 소인수 분해가 안 돼야 돼요. 짝수가 아니어야 돼. 근데 풀었더니 N이 짝수야.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어?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추측 공격은 맞았다는 걸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전한 거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은
배제를 시킬 수 있죠. 그럼 후보군을 점점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틀렸다는 걸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았다는 걸 알면 더욱 안 되겠지만 틀렸다는 걸 알아도 안 돼요.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게 해야지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구운 값이겠죠. 근데 얘가 풀어봤더니 거기에 수속된 구운 정보가 아니야. 그럼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랜덤한 값이더라도 그 랜덤한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틀렸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흐름은 패스워드 기반 키는 로컬에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로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쓰고 싶으면은 랜덤한 값만 암호화해야 되겠고, 그 랜덤한 값이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랜덤한 값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랜덤 값만 암호화한다더라도. 그게 그럴 거고요. 얘는 그냥 설명만 드리면 피도는 공개키, 내가 각 서비스마다 내 공개키와 개인키상을 만들어요. 피도는. 그 다음에 공개키를 서버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증할 때 그 공개키에는 개인키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그게 이제 피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피도이고,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공개키만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키도 같이 저장을 해놔요. 근데 개인키를 서버에 저장해 놓으면은 서버가 이제 개인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 받아와서 풀어서 다시 인증하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여기서 나는 뭐만 입력하냐면 그걸 풀기 위한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요. 근데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갖고 와서 푸는데 그 여러 가지 뭔가 하여튼 복잡한 수학을 써가지고 서버는 이제 패스워드를 못 하게 되고 개인키도 확보가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되게 좀 복잡한 수학이라 이걸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술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OTP라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와 관련된 얘기니까 이 OTP도 여러분들이 많이 쓸 거고, 우리가 시험 문제 그 보안카드 제시한 게 있죠. 걔도 일종의 아주 약한 형태의 OTP예요. 왜냐하면 매번 앞에 뭐 3번에 앞에 2개, 9번에 뒤에 2개,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하라 그러죠. 그럼 매번 입력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TP라는 건 일회용 패스워드인데 아이디어는 패스워드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매번 달라지면은 패스워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패스워드를 알아도 그 패스워드를 또 안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회용 패스워드는 매번 접근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회용 패스워드고, 그러면 이 일회용 패스워드를 클라이언트가 생성을 해가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서버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만 똑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생성해? 이 둘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 못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대칭키를 공유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대칭키 하나 갖고 있고 똑같은 대칭키를 서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키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값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만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들어요. 매번 다른 걸 만들게 돼요. 그런데 매번 다른 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키만 갖고 만들면 안 되겠죠. 키 말고 다른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일회용 패스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둘 다 똑같은 랜덤한 값을 넣으면 매번 다른 걸 넣겠죠. 근데 랜덤한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랜덤 값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줘야 돼. 상대방한테 줘야 돼. 근데 이 초기의 OTP 환경에서는 누가 만들어서 그 랜덤 값을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서로 주지 않아도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뭘 이용하냐? 카운터나 아니면 타임 스탬프를 이용한 거야. 시간과 키, 시간과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현재 시간과 키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만들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현재 시간과 키를 이용해서 만들면 일치된 키가 되겠죠. 근데 일치된 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시간하고 얘 시간이 동기화돼야 돼요. 그래서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시간 동기화가 필요한 거고, 카운터는 이제 카운터가 계속 동기화돼서 증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OTP는 이제 대칭키와 매번 바뀌는 값, 시간 카운터 랜덤 값인데, 랜덤 값은 비동기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주고받으면 되니까. 시간과 카운터는 동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카운터의 동기화 또는 시간의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사용된 OTP는 이런 형태였어요. 하드웨어 기기를 공짜로 처음엔 줬고, 그 다음부터는 한 2,000원, 3,000원 받았어요. 저도 이거를 한동안 썼는데 요즘 안 써요. 그래서 이 OTP를 썼는데 주로 하드웨어 OTP를 썼어요. 그럼 왜 하드웨어 OTP를 썼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OTP가 아니라 하드웨어 OTP를 썼으면 인터넷 뱅킹에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초창기. 지금 말고. 그때는 어디서 주로 썼냐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뱅킹을 했어요. 지금은 핸드폰에서 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주로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내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PC방을 가든 집에 가서 부모님 컴퓨터를 썼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소프트웨어 OTP는 별로예요. 왜? 소프트웨어 OTP는 그 소프트웨어에 뭐가 장착돼 있어야 돼? 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키를 내가 이 컴퓨터에 쓰려고 하면 또 설치해야 되겠고, 저 컴퓨터 하면 또 설치해야 되겠고, 집에 가서 어머님 집 가면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 근데 하드웨어 OTP는 설치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여기 보이는 거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옛날에는 휴대해서 어떤 컴퓨터든지 쓸 수 있게 하려고 봤더니 어떤 방식이 좋아요? 하드웨어 OTP 방식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로 저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그냥 핸드폰에서만 해요. 그럼 핸드폰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OTP를 설치해서 써도 돼. 왜냐면 나는 인터넷 뱅킹을 내 PC에서 안 해본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만 하니까. 그래서 옛날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초창기의 OTP는 하드웨어 OTP를 썼어요. 이 하드웨어 OTP를 쓰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동기화 방식을 쓰기가 어려워요. 여기다가는 숫자가 있지만 핀 번호를 입력해서 얘를 활성화하는 거지, 요즘은 이것도 없애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핀 번호가 없는 거예요. 핀 번호 없이 그냥 키만 OT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근데 비동기화 방식에서는 랜덤한 값을 서버로 받아서 여기다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번거롭죠. 그래서 간편하게 쓰려고 그러면 동기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 클럭하고 대칭키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 시리얼 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서버에는 김상진의 시리얼 번호는 이거고, 시리얼 번호는 이거니까 저 시리얼 번호에 들어가 있는 키는 이거다라는 거를 이제 서버에 등록을 해놓겠죠. 그럼 서버에서는 김상진하고 인터넷 뱅킹 할 때는 그 키를 써서 만드는 거고, 나는 이제 요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드는 이 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길면 내가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몇 자리를 보통 나오게 하냐면 6자리를 나오게 해서 6자리를 입력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 OTP가. 그래서 6자리만 입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비동기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가 랜덤 값 주고 얘가 그 대칭키로 랜덤 값을 암호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봤던 일반 암호 프로토콜하고 일회용 패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비동기화 방식인 거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 구현하면 이 NA를 여기다 내가 입력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간 동기화, 사건 동기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동기화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현재 시간 갖고 계속 찍으면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 분마다 새로운 OTP를 생성해가지고 계속 보여줘요. 매 1분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시간에 이제 켜서 1분이 되면 이제 그게 보이면 입력하면 저쪽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n개를 뭐 이게 이제 설정해 놓겠죠. 앞으로 3분, 뒤로 3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똑같은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건 동기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카운터를 넣었는데 내가 누르면 카운터 하나씩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르는 게 문제가 뭘까요? 누를 때마다 새로 OTP가 만들어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막 눌러 한 50번 누르면은 엄청나게 카운터가 늘어가 있죠. 그럼 그 값을 보내봤자 동기화가 안 돼. 왜냐하면 쟤네는 어떻게 하냐면 또 플러스 n개를 해서 볼 거예요. 앞뒤로. 근데 너무 앞으로 가 있으면 동기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얘 두 개를 짬뽕 시키려고 그러면 조합 방식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는 시간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운터를 쓰게 돼요. 그럼 내가 한 50분 막 눌러도 이제는 그냥 2분, 뭐 5분마다 동기화를 한다 그러면, 시간 동기화를 한다 그러면 5분 지나면 초기화가 돼가지고 카운터는 또다시 이제 동기화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합 방식입니다. 근데 이 시간 동기화 방식은 약간 쓰다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제 6자리 보고 딱 입력하려고 하는데 1분마다 바뀌니까 입력하려는데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짜증나죠.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가 누를 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키면은 현재 그 만들어져 있던 OTP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OTP를 보여주고 자동적으로 거기서 시간이 넘어가면 다음 OTP를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6자리. 그러면 그 6자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H맥으로 여기 C가 카운터인데 C 대신에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현재 시간이 들어가면 돼요. 시간 동기하면. 그러면 얘가 뭐 160비트다. H맥에서 160비트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160비트. 샤1을 썼다 하면 160비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 4비트 값을 봐요. 그럼 얘가 0부터 15까지의 값이겠죠. 그렇죠? A니까 1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취해요. 그러면 얘가 32비트 정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수로 읽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6자리니까 6자리를 어떻게 구해? 10의 7승으로 모듈로 하는 거예요. 10의 6승으로 해야 되나? 10의 6승으로. 모듈로 하면은 밑에 마지막 6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해시 값을 전달할 수는 없죠. 그거를 내가 나타난 거를 입력하고 있으면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걔를 간결하게 바꿔주는데 6자리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이 값에서 어떻게든 32비트를 취한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내가 6자리 쓰고 싶으면 10의 6승 매사 해가지고 모듈로 하면은 그 6자리 정수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OTP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HOTP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